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주로 하려는 주제는 미군 철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니에요. 네. 미군이 철수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남북 경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너이죠. 국방부에서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대서특필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어, 미군은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순환 재배치하는 계획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죠. 예를 들어 뭐 유럽에 있는 걸 빠서 중동으로 보낸다든지 중동을 빼가지고 뭐 극동으로 보낸다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분쟁 지역으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재배치안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건으로 해갖고 자 이렇게 뺄 겁니다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자 이런 방식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주한미군이 숫자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OX가 아니라 최소한 육지선다형 이상 되는 제안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언론들이 써내고 있냐면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미국이 이 주한미군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론들이. 그래서 뭐 위기 상황을 막 만들어내고요. 한반도 상공에 뭐 죽음의 백조가 날아오고 있다. 뭐 항공모함이 이쪽으로 뭐 움직이고 있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 그럼 비행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차피 비행기도 그렇고 항공모함도 그렇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훈련하는데 예? 지금 랜서가 우리나라 와 있는 건 북한을 경계하기 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랜서가 본토에서 직접 날아올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지를 점진적으로 안으로 폐쇄시키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있는 단계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랜서가 왔어도 북한이 아무런 뭐랄까요 군사적인 저항을 못 하잖아요. 지금 거의 아사 직전이에요. 북한은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사실상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하고 코로나 이후로 돼지열병의 모든 교류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쫄쫄 굶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지금 함부로 군사적 행동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럴 때 뭐 가정입니다만 우리가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주워 먹을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죠. 최소한. 그 모든 게 이제 트럼프의 보관에서 나오는 건데 트럼프는 애초에 올 때부터 한미 FTA 파기한다 그랬어요. 거의 파기한 수준이고 이제 재협상을 맺었습니다만 맺어놓고 보니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개방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시장, 곡물 시장 다 개방했어요. 요구하는 대로. 관세 낮춰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가 안 사잖아. 연비 나쁘고 가격 비싸고 불편해서 안 산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이야. 우리가 뭐 일본 물건 불매하라고 정부가 입이나 한번 뻥끗했어요? 그냥 우리가 싫어서 불매하는 거야. 맥주 안 팔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하는 꼬라지에 대한 거 우리 국민들이 아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미 FTA 무슨 협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비자의 의식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지. 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소고기랑 체리 많이 먹어주고 있잖아. 그 다음이 미군 철수였어요. 근데 미군 철수는 트럼프 입장에서 미군만 철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군대를 감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240만이 넘던 미국의 지상군이 100만 이상이 줄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왜? 이젠 지상군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냥 이라크 전쟁이나 뭐 이런 데 같이 직접 미군이 파병돼서 투입돼가지고 막 뭐랄까 수도를 점령하고 이런 전쟁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미국도 그냥 인공위성 띄워놓은 상태에서 드론 보내서 폭격하고
또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정보적으로 확진되면 원거리 폭격으로 원인 무효시키고 그러는 거지, 옛날처럼 지상군 투입해서 하는 이른바 보병전 위주의 작전을 안 펼친다니까. 오죽하면 우주군을 창설했겠어. 앞으로 우주군이 창설되고 나면 사실상 지상병력들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우주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굳이 미군을 이 먼 열사의 땅이나 극동 끝까지 보낼 필요가 없어.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수송 체계에 의해서 본토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하면 2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수단 이미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거야. 그리고 남북 안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남북의 어떤 뭐 군사적 위험,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이미 그 정치적으로 뭐 실리적으로 그 사문화된 거고요. 사실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군에 대한 주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군산 세력들이나 민주당 의회가 수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28,000명 이상으로 숫자를 줄이지 마라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갖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것도, 딴 데는 몰라도 한국만큼, 한반도만큼은 동아시아 전력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첨단 기지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견제 세력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 그리고 철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력 이동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미군의 기본적인 편제는 순환 배치예요. 순환 배치. 그게 뭐냐면 한 군데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야. 1년마다 옮겨요. 보통 1년에서 2년마다 기지를 옮겨서 순환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들도 보통 한 3개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주한 미군이기도 하지만, 나는 중동의 시리아 쪽에 가게 되면 시리아 무슨 지역의 연대장이기도 한 거고요. 또 유럽으로 가게 되면 프랑스 어느 쪽에 뭐 프랑스 기지나 독일 기지의 기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보직을 다 갖고 2년마다 그리로 옮겨 다닌다니까, 미군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추가 배치를 지금 못 해주잖아, 코로나 때문에. 미군 기지가 텅텅 비어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평택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기지들도 텅텅 비어있다는 거야. 중동에도 그렇고. 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그 군인들이 미 본토 쪽에가 이제 그 다 돌아가서 치료받고 있는 애들도 많지만 미 본토에서 추가 병력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의도치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군 기지들이 점점 더 이제 주둔 미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항공모함 뭐 구축함 이런 데서 몇천 명씩 한꺼번에 생겨버리는데 어떻게 지금 본토에 500만이 넘는 감염자를 갖고 있는 미국이 마음대로 지금 해외에 군인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이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리고 미군 기지가 사실상의 코로나의 어떤 뭐 확산 지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음모론이긴 하지만 늘 언제나 있어 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군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방위분담금이라는 거죠. 네. 사실 방위분담금이 1차 합의가 끝났어요. 끝났었어요. 트럼프가 백신 도와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13%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백신 도와달라고 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전화 왔었죠.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도와달라고. 진단 키트. 백신이라 그랬군요. 네. 네, 좋은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진단 키트 도와달라고 전화 왔을 때 그때 당시에 5년 동안 13% 올려줄게. 이게 지금 뭐 9,800원 정도 되는데 7% 8%씩 올려서 5년 후에
한 1조 3천억 정도 맞춰줄 테니까 그걸로 합의 보자. 그래서 그때 얘기가 끝났대요. 그 당시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타결될 것처럼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아니야. 내년에 당장에 그렇게 올려줘. 13% 내년에 당장에 올려줘. 그리고 매년 다시 협상해.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니까 아니 됐어 그러면 다시 없던 걸로 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단키트만 지 유리할 때 뽑아먹고 우리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야 사실. 먹튀. 먹튀지. 이 나쁜 새끼야. 아주 사기꾼인데 아무튼 얘가 이거를 주창하는 이유는 그거야. 우리한테서 더 걷어낼 그래서 이제 지가 양보하는 게 50% 올려달라는 거 50%. 그러니까 한 2천억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 인상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이걸 거절했냐 그러면 우리한테 추가로 뜯어낼 수 있는 건 최대 해봐야 5천억인데 지금 일본은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거의 2배 반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그 협상 시한이 끝나요, 일본하고는. 그 안에 일본한테서 이걸 먼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한국 먼저 해결했으니까 니네도 내놔야지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 뭐랄까 공감대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야 네가 5천억만 한국 네가 5천억만 더 땡겨주면 난 쟤들한테 3조 원을 더 땡겨올 수가 있는데 네가 버티니까 일본 애들도 버티잖아. 너 많이 서운하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싫다 이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줄이겠다 그래서 한 5천 명을 뺐대요. 뭐 폴란드로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못 갑니다. 네. 폴란드에는 지금의 미군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기지나 수용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 뺐어요. 9,500명. 그러니까 지금 뺀 거 5천이고 이제 앞으로 9,500명까지 뺀다는 건데 그게 다 폴란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 배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환 배치는 다 기지도 있고 계획도 있고 거기 집재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폴란드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폴란드가 받으려면 관련된 기지 지어줘야지 숙소 지어줘야지 마트 지어줘야지 또 관련된 사람 고용해줘야지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독일은 과감하게 제꼈잖아요. 아 우리 분담금 더 못 올려. 빼! 방 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거 곤란한데? 뭐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뭐 어찌 됐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어쩌고 뭐 세계의 어떤 뭐 세계의 경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나가고 있는 국방부를 줄이고 그와 관련해서 연결돼 있는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어하고 견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자 이거를 주일 미군으로 그럼 내가 다 받을게 일본으로 다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도 있을 수 있죠 일본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런 소지가 보여요. 갑자기 전투기를 막 35억 달러니까 얼마 3조 5천억 원 이상을 막 추가 구매를 한다 그래서 막 결제를 해. 원래 사기로 했던 거였지만 조속하게 결제를 땡겨주고 이러면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이쁜 짓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주한미군을 이제 못 줄이고 주일 미군을 더 키워나가면서 이 태평양 사령부 자체의 구심적 역할을 일본 안에 두려고 하는 노력들을 간절히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절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 한국과 일본에 복수로 군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군대를 두고 이거를 주둔했을 때 핵심으로 삼는 포스트로 삼는다고 치면 일본이 하나 한국에 놓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트럼프의 보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잘한다 해야 돼. 트럼프가 군대를 물리면 일본까지 쏙 빠져나가는 거고요. 군대를 유지시킨다고 하면은 일본 병력까지 추가로 우리한테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호화로운 평택의 미군 기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태거든. 그거 5분의 1도 못 쓰고 있어 지금. 응?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런 트럼프의 정치적인 산술 때문에 이 협상을 파견하고 뭐 이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주된 타겟은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유럽 안에서 자체적으로 군대를 빼는 데 대해서 독일이나 영국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서 나토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뭔가 떡고물을 챙기기 위해서, 야, 이렇게 되면 유럽은 거의 러시아하고 손잡으면서 뭐 평화조약 형태 뭐 이런 걸로 갈 거니까, 그렇다고 치면 나토에서 나가서 내가 독자적으로 중동의 맹주가 좀 돼볼까라고 하는 헛심을 꾸고 있는 게 터키의 에두르 터키 대통령인 거죠.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모스크 선언을 했죠. 소피아 성당을. 그래서 그 자체도 이게 단순하게 그 어떤 회교주의 국가로 가겠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뭔가 이제 나토에서 나가서 독립적인 군사적 세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 의도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네. 아무튼 뭐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면 주한 미군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리고 남게 된다고 하면 이른바 사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정보전략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레이더 부대라든지 뭐 이런 정보 부대 차원을 남겨놓고 지상군이나 이런 그 보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빼낼 거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게 속 편해요. 걔네들 있어봐야 뭐합니까? 이미 화력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자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주국방을 하는 거랑 미군이 스위치를 쥐고 있는 어떤 대량 살상 무기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랑 외교적으로도 중국이랑 러시아랑 만나는데 그 견제하는데 충분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혹시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쏜다는 가정하에서 이 미사일을 찾아낼 수 있는 최고 요격, 그러니까 요충지가 대한민국인 거야.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 쏘면 최소 8초에서 10초 안에 다 체크가 돼요. 근데 알래스카라든지 괌 기지에서는 15분이 있어야 그게 체크가 되거든. 지평선 넘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싫어서 지금 우주군 창설한 거 아니야. 우주에서 이제 군대 그 위성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 감시하고 만약에 그런 도발이 있으면 위성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갖고 제지할 수 있는 스타워즈 계획을 레이건이 못한 걸 자기는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5배, 6배 달라면 안 줘야죠. 차라리 그 돈 갖고 진짜 항공모함을 사든 현무포를 개선해갖고 그걸 한 10,000발쯤 쥐고 있든 그게 훨씬 더 우리 국방에 유리할 수 있어요. 진짜 작가님은 현무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현무 미사일 너무 사랑해. 이게 진짜 방송에서 현무 얘기만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무 미사일은 러시아 기술을 수입해갖고 우리가 생산국인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게 개량한 한국산 미사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성장해서 진짜 세계 3위야. 미국, 러시아 빼면 우리가 3위야.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은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유지되고 있는 전략 장비나 미사일들보다 우리 게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해요. 그런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비대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뭐 공군력의 우세를 보든 해군력의 우세를 보이든 우리가 걔네들한테 주워 맞을 일은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땅 안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국가의 군대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물론 물량의 문제겠지만 충분한 화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엊그제 우리 군용 통신위성 띄웠잖아. 아나시스2. 아나시스. 네. F-35 만드는 왜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네. 뭐가요? 로키드 마틴. 네.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제공하고 유럽에서 조립을 해갖고 미국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정지궤도 위성을 띄웠어요. 이제 우리 군들은 우리 그 군과 전략 장비들은 전부 통신 체계를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합쳐져 있습니다. 현란한 5G 기술을 통해서 소총병 한 명에서부터
미사일 부대, 전투 부대, 장갑차, 비행기 모든 무기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통제될 수 있는 군 통신 라인을 깔았고요. 적들이 어떠한 재민 공격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방해를 하려고 해도 이 군사적인 지휘 체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정보 전략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신 위성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관측 능력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첩보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기존의 통신 위성보다 데이터 통신 양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위성보다 2배 이상의 채널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GPS 기술을 활용한 우리 미사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서 누가 침공을 해온다, 접근을 한다, 이제는 자동 조종으로 무인 드론이라든지 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중대한 내용은 왜 안 나오는 걸까요? 네. 와, 진짜 작가님만큼이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현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현무 팬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린 충분히 강합니다. 대한민국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국방력 대단합니다. 지금 뭐 한수 이북에 있는 미군이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네, 양주 남양주에 있는 우리 7기갑사단 한 사단만 가지면, 이 기계화 사단 한 사단만 가지면 북한이랑 지금 당장의 전쟁을 붙어도 지상전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뭐 공군력, 해군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남침에 의한 제2의 6.25가 있다라는 따위의 저들의 술책은 전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 남북 간에 그 교류가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죠. 임종석 특보가 최근에 뭘 했냐면 네. 남북의 도시 60곳을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도시 30군데, 남한 도시 30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역 30군데를 엮어갖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지자체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뭐 제재 안에 전혀 제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민간 교류 사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례나 뭐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국회가 승인할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각 시자체의 자체의회 조례라든지 시장의 결정에 의해 갖고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동안 민간교류라고 말은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현대 같은 게 없다고. 전부 다 북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군이나 어떤 그러니까 당 조직 안에서 그 파트를 나눠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해보려고 해도 민간이라는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따져놓고 보면 당 간부이거나 당의 조직인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재를 피해서 뭘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끔 이 제안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김여정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북한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남한의 어떤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 평양을 서로 엮었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과 평양시장이 뭐 식료품을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무슨 뭐 의료품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류의 거래를 자유롭게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때 제안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물물거래를 하자. 처음부터는 생필품이 아닌 상태에서 물물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꺼내놨는데 그 물물거래를 할 상대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여기서 쌀 주고 그쪽에 송이버섯 받아온다라고 하는데 그 송이버섯을 송출하는 게
당 간부가 갖고 있는 조직이거나 뭐 당 총책이나 이런 게 돼버리니까 북한에서는 거기랑 직접적인 교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북한 정부에 지원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국대전에 걸려서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북한에는 그만한 조직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제안을 했고 이걸 북한이 박았다는 얘기는 북한도 이제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종의 지자체 단체와 같은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러한 개별적인 그 대남북 간의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게 가능한가요 북한에서?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북한은 협동조합이 잘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말한 협동농장 있잖아. 마을 단위나 도시 불합단체로 농업을 공유하거나 공업을 공유하는 이런 협동조합 단체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존에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당에서 관리를 해갖고 유지하던 차원들을 다 풀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당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만 효율도 떨어지고 기존에 이제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민간 경제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민간도 아닌 어떤 공적 참여도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상대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북한에 우리가 민간 기업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쪽 단체 안에서 생산하는 옥수수나 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의약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로 한 생필품 이런 걸로 교환해 주거나 교류를 가지는 것 자체가 지자체 단위에서 가능해졌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참외 시즌에 참외들 어디 그 자매결연 도시에서 팔아주고 나중에 거기서 복숭아 나오면 이쪽에 복숭아 팔아주고 관광 교류하면 서로 왔다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교류들이 남북 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법조례가 이미 작년 10월에 통과를 해갖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그 특보가 이거를 갑자기 자기의 아이디어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통일부나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물밑 접촉과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법안까지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진행 못하던 상황이 그동안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없었던 게 뭐였을까라는 상황을 해보면 이게 결국 외세의 개입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협상이 못 이루어진 거죠. 지금 10월 달에 남북이 아니죠. 그 북미 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10월 달에 대선 직전이죠. 10월 달에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그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이미 한 번 속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 번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빈손으로 회담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금을 받든 확실한 이 회담에 응했고 이 회담에서 발표될 내용을 발표하는 데 있는 반대급부를 확보하기 전에는 보증금. 예, 그렇지. 보증금보다는 사실상 선불을 달라는 얘기야. 그거를 받기 전에는 김정은 움직일 수 없어. 여기서 한 번 더 속으면 김정은 체제가 망가집니다.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도 극골당하고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지금 북한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미 지지율도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코로나는 잡히질 않고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래갖고 지금 대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김정은 만나서 선물 보따리 해주고 무슨 뭐 관광 재개나 이런 걸 선불로 줄 수 없는 건데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 더 당연한 거거든. 지금 100일도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자칫하면 떨어지겠는데 남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믿고 쟤랑 중대한 회담을 하지? 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불 받기 전에는 이 거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성사가 된다고 하면 획기적인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안 된다고 치면 다음 정권의 숙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북한은 굉장히 신중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여정 이하 뭐 담당 국장 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흘 간격으로 우리 안 만난다. 비건 만날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퇴짜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비건이 이미 한 짓이 있고 비건이 어떤 방식으로 남북 교류를 막아왔는지를 아는 입장에서 비건을 또 보냈다는 자체가 북한은 불쾌한 거야. 새로운 사람을 보내야지. 근데 솔직히 나부터도 싫은데 이제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너무 배고파요 지금. 거의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유엔이 됐든 뭐 어느 나라가 됐든 도움만 주신다면 다 받겠습니다. 막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재 사항을 미국이 정책을 쉽게 안 풀어준다고 하면 아까 말한 지자체 간의 교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긴급한 지역에다가 우리 민간 단체들이 수여를 해주고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담보거래, 물물교환 거래에서부터 남북교류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인영 장관과 임정석 특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감을 맞춰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진행이 상당히 빠를 수 있다. 당장 다음 달에도 한국에서 그 트럭이 뭐 서울시나 인천시에 프레카드를 붙이고 개성 쪽 도로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의 그 판문점 쪽 도로를 통하든 북한으로 진입하게 될 그 옛날 그 정주영 소대 방문 때처럼 그러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